여러분, 지금 눈앞에 두 개의 화면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왼쪽 화면에는 그 중동의 어느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막 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 꽤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 매물이 갑자기 무더기로 거래되었다는 부동산의 알림이 막 울리는 겁니다. 아주 상반된 이미지네요. 그렇죠. 겉보기엔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일 겁니다. 아니, 중동의 기름이랑 경기도 아파트라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책상 위에 쌓아둔 이 5월 19일자 방대한 경제 기사들과 분석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을 동시에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투명한 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그 보이지 않는 실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에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보통 우리는 주식이나 환율, 부동산 뉴스를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쪼개서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경제면 따로, 부동산면 따로 보니까요. 네. 하지만 5월 19일에 쏟아진 이 자료들을 하나로 관동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 장기화라는 무거운 중력, 그리고 그 중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물 가치로 절박하게 이동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실물 가치로의 절박한 이동이요? 네. 오늘 이 두 가지 렌즈를 끼고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왜 어떤 자산은 지금 무참히 박살나고 있고 반대로 어떤 자산은 기이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현상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의 기계실부터 한번 열어보죠.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작년부터 계속 이제 금리가 내리겠지, 다음 달에 내리겠지 하면서 달력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였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딱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3%를 찍으면서 시장의 그 심리적 마지노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누군가 엑셀을 콱 밟아버린 느낌인데 대체 누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엔진에 다시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까? 그 기름이라는 표현이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방아쇠가 바로 유가거든요. 아, 진짜 말 그대로 기름이네요. 네, 지정학적 위기가 좀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터지고 있잖아요. 자료에 인용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수위 높은 경고가 나옵니다. 와, 발언 수위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즉각적으로 이란 제재 강화, 그리고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바로 계산기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 위기감이야 뭐 사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시장이 배럴당 180달러라는 와, 상상만 해도 주유소 가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섬뜩한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면서 벌벌 떠는 건가요? 단순히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완충 장치의 부재입니다. 완충 장치요? 네, 예전 같으면 중동에서 위기가 터져서 유가가 막 들썩일 때 미국이 창고에 쌓아둔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확 풀어줘 가격을 억눌렀어요. 아, 댐에 물 차면 방류하듯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물가를 잡겠다고 혹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 비축유를 이미 너무 많이 빼서 써버린 겁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를 보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이거든요. 와, 10년 내 최저요? 그럼 창고가 텅 비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방어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공급망이 막힌다. 그러면 유가를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자료에서 경고하듯 유가가 정말 180달러로 튀어오르면 물가는 다시 폭등할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그 끈질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4.63%까지 확 밀어 올린 거군요. 완전 안전벨트도 없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무거운 고금리의 중력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울에는 어떻게 반사되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무려 4.7%나 수직 낙하했다가 다시 0.3% 상승 마감하는 그야말로 멀미나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났죠. 네, 근데 여기서 타격을 입은 종목들을 보면 패턴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바이오, 로봇,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리가켐바이오 같은 회사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4%를 기록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멱살을 딱 잡고 증시를 버텨냈고요. 왜 하필 바이오와 로봇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가치의 할인율이라는 건데요. 할인율이요? 네. 바이오나 로봇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당장 벌어들이는 현금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들의 주가를 붕 띄우고 떠받치는 건 10년 뒤에 신약이 대박 나면 벌어들일 막대한 돈, 즉 기대감이죠. 꿈과 희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 10년 뒤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거든요. 이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금리를 바탕으로 한 할인율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할인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당장 4% 후반대로 뛰어오른 이 금리가 바이오 기업한테 왜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건지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 한 번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보죠. 제가 진행자님한테 10년 뒤에 확실하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합시다. 오, 감사합니다. 하하, 가정이니까요. 만약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0%라면 10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 당장 받는 100만 원이랑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자가 안 붙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5%라면 어떨까요? 진행자님 입장에서는 당장 60만 원만 받아서 은행에 넣어둬도 복리가 착착 붙어서 10년 뒤에 100만 원이 됩니다. 아, 즉, 고금리 환경에서는 제가 약속한 그 미래의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60만 원으로 팍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리 수조 원짜리 미래의 꿈을 팔아도 금리가 오르면 그 꿈의 현재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구조인 셈이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결국 금리라는 중력이 확 강해지니까 공중에 둥둥 떠있던 그 미래의 꿈들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아까 반도체가 버텨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스 자료들을 쫙 보니까 이게 단순히 반도체 칩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AI 열풍 속에서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는 인프라, 당장 손에 만져지는 쇳덩어리와 전선 쪽으로 막 수조 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저는 이 자료에서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이 미국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에 4조 원 규모의 버스 덕트를 공급한다는 기사를 보고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처음에 버스 덕트라고 해서 시내버스 부품이나 에어컨 환풍구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대체 이게 뭐길래 메타가 4조 원이나 쓰는 건가요? 버스 덕트는 쉽게 말해서 아주 거대한 전력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고속도로요? 네,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일반적인 얇은 전선으로는 그 막대한 전류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화재가 나버리겠죠. 다 녹아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르나 알루미늄 막대를 절연처로 꽁꽁 감싸서 대용량의 전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내는 거대한 배전 설비. 그게 바로 버스 덕트입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당장 물리적인 건물을 짓고 전기를 끌어오고 열을 식혀야 하는 그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 그 골드러시 시대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금을 캐겠다고 너도나도 몰려드는 사람들, 즉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작 돈을 못 벌고 그 광부들한테 튼튼한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고 금광까지 가는 철도를 까는 인프라 기업들이 떼돈을 버는 상황 말이죠. 그 비유를 시장에서 많이들 쓰시죠.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골드러시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더 절박하다고요? 왜요? 금광시대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대박의 꿈을 쫓아서 몰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건 대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아, 생존? 일단은 엄청난 공포감이 깔려있는 겁니다. 구글 밸류체인 ETF 시장의 동향을 다룬 자료만 봐도 이 절박함이 딱 보입니다. 어떤 전략 차이가 있나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I 연산의 심장인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요. 반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데이터 센터 안팎을 연결하는 광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죠.
두 곳 모두 허황된 꿈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당장 구축해야만 하는 그 실체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싼 반도체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KKR이나 블랙스톤 같은 거대 사모펀드들이 비싸진 반도체 대신에 당장 현금이 꼬박꼬박 꽂히는 헬스케어 기기나 IT 플랫폼을 사들이는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확실성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논리의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막 버스덕트도 팔고 광통신 케이블도 팔고 메모리 반도체도 팔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잖아요. 수출을 아주 잘하고 있죠. 실제로 오늘 자료를 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무려 73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기업들이 밖에서 달러를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이죠. 네, 지표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렇다면요. 상식적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봐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수출로 돈을 이렇게 벌어오는데 왜 환율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5월 19일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가장 소름 돋는 역설입니다.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경상수지 흑자는 곧 원화 강세. 이 공식은 수십 년간 교과서처럼 통용되던 진리였어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수출 기업이 벌어온 달러를 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교과서가 완전히 찢겨 나갔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해요.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를 않고 곧바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디로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막 내다 판 건가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물론 엄청납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의 자본 이탈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면 뭐합니까? 그 달러를 쥐고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미래가 없다. 차라리 엔비디아나 애플을 사겠다 하면서 앞다투어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와, 달러를 벌어오자마자 다시 짐 싸서 미국으로 보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투자 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의 규모와 힘이 훨씬 강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 유출의 근절에는 다시 한번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고금리의 중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한국과 미국의 그 기준금리 격차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5%대 중반이고 한국은 3.5%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거대한 금리 격차는 마치 초대형 진공청소기처럼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쫙쫙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돈은 똑똑하니까요. 그럼요. 돈은 본능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더 안전한 곳을 향해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거시경제의 거대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수출로 돈을 벌어와도 환율 1,500원의 벽을 허물기는 어렵다는 것이 자료에 담긴 전문가들의 냉혹한 진단입니다. 이거 들을수록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자, 그럼 시선을 완전히 우리 발밑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금리 진공청소기가 국내 자본을 미국으로 그렇게 쫙쫙 빨아들이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에는 돈이 마르겠죠. 네, 유동성이 쪼그라들죠. 유동성이 말라붙은 국내 실물 경제, 그중에서도 우리 삶과 가장 직결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이한 데이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서울 자본은 마르는데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무려 265%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화성동탄, 용인 기흥도 난리라고 하고요. 아니 환율은 1,500원이고 주식시장은 널뛰기를 하는데 왜 구리시 아파트는 미친 듯이 팔리는 건가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인 풍선 효과가 빵 터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려난 수요가 외곽을 막 부풀리고 있는 거죠. 왜 서울에서 밀려날까요? 오늘 자료에 인용된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 축소 정책이 서울 지역의 전월세 공급을 급격히 쪼그라뜨렸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유인이 사라지니까 매물이 싹 마르고 그 결과 서울 강북, 노원, 도봉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전셋값이 불과 11개월 만에 12%나 폭등했다는 분석이죠. 11개월 만에 12%면 감당이 안 되죠. 게다가 서울 주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실거주가 아니면 집을 사지도 못하게 아예 막아놨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규제에 묶여서 매매는 안 되고 전셋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결국 치솟는 주거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340 실수요자들이 서울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벼랑 끝처럼 내몰린 겁니다. 아, 그래서 직장 출퇴근이 그나마 가능한 마지노선, 즉 서울과 딱 닿아 있는 구리나 아니면 GTX 같은 교통호재가 있는 동탄, 용인 등으로 떠밀리듯이 이동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거래량만 기형적으로 폭증하게 된 거죠. 이건 철저하게 고금리와 규제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대이동입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저를 정말 헷갈리게 만든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리나 동탄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집을 사는 곳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 외곽인 김포, 평택이나 지방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려고 계약금 0원이라는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자주 나오죠, 요즘. 수분양자가 1차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내면 그걸 건설사가 바로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사들이 갑자기 자선사업가가 된 건 아닐 텐데 이 영원 분양의 진짜 속내, 그 기계적인 원리가 대체 뭡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죠. 이건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고금리에 목이 졸리다 못해 선택한 최후의 고육지책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건설사들은 보통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 네. 문제는 지금 금리가 미친 듯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그 고금리의 중력이 여기도 작용하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PF 이자를 갚으려면 어떻게든 분양을 성사시켜서 수분양자들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쫙 끌어와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건설사가 갚아야 할 그 비싼 이자를 막기 위해서 집을 사는 개인의 신용을 이용해서 은행 돈을 끌어오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계약자가 있어야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니까 당장 내 돈을 태워서라도 계약자를 일단 앉혀놓는 겁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 돈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새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혹하기 쉽죠. 혹하죠. 계약금을 그냥 돌려준다는데. 하지만 이건 엄청난 폭탄 돌리기입니다. 결국 나중에 입주할 때가 되면 그동안 층층이 쌓인 중도금 이자와 잔금은 전부 다 집을 산 사람의 몫이 되거든요. 만약 입주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거나 개인의 신용 문제로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집도 못 들어가고 돈은 없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이미 중도금 대출이 내 이름으로 실행됐으니까 꼼짝없이 빚더미 안겠네요. 게다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으로 캐시백 받았던 금액의 몇 배를 토해내야 하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건설사의 이자 폭탄을 개인이 온전히 떠안는 덫인 셈이죠. 자료의 한편에 실린 생활용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수분양자들의 줄소송 패소 기사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생숙 사태도요? 네, 저금리 시절에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시행사의 과장 광고만 철석같이 믿고 수천 명이 투타를 했죠. 하지만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고금리 파도가 확 덮치면서 실상은 거주도 불가능하고 대출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결국 가장 약자인 개인 투자자들만 소송 비용과 이자 연체의 수렁에 빠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왜 책상에 쌓여있던 잔류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수록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흩어져 있던 세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톱니바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 투명하고도 무서운 실을 하나로 쫙 끼워볼까요? 네, 정리해보시죠. 여러분이 경제지 일면에서 무심코 넘겼던 중동의 유가 불안 기사, 그것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화쇠였습니다. 그 방화쇠가 미국 국채금리라는 중력을 무겁게 만들자 10년 뒤의 미래를 파는 바이오 주식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죠. 맞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자본은 미래의 꿈을 버리고 당장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쇳덩어리와 전선, 실물 인프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수백억 달러를 벌어왔지만 고금리의 진공청소기가 그 돈을 다시 미국으로 쫙 빨아들이면서 환율은 1,500원의 벽에 부딪혔고요. 네. 자본이 말라붙은 국내에서는 치솟는 주거 비용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을 탈출해 구리로 향하고 빚더미에 눌린 건설사들은 영원 분양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를 실수요자들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오늘의 심층 분석, 이 5월 19일의 경제 기사들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값비싼 돈의 시대, 즉 고금리의 시대에는 실체가 없고
당장의 현금 흐름이 없는 모든 것들이 가차없이 응징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드 팩트와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라온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묵직한 화두 하나를 던지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의 이 높은 금리와 물가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며 곧 예전처럼 돈이 흔하고 이자가 싼 그 정상적인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네. 지금의 이 지독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라면 여러분의 자산 지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정말 무서운 질문이네요. 모두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열광하며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가장 원초적인 산업들, 이를테면 입에 들어가는 식량, 기초적인 수자원, 무식해 보일 정도로 육중한 전력 인프라만 같은 것들이 향후 10년 뒤에 이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고 폭발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뜯어본 이 수많은 기사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공중했던 꿈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실물 위에 발을 딛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비밀을 들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